에너지와 관련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 원자로 가동에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원자로가 건조한 고비 사막에서 가동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물이 원래 필요하잖아요. 원자로 가동되려면.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서 이제 발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열을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적당하게 식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바다 아니면 하천 등 물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개발한 토륨 원자로는 냉각을 위한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건조한 지역에도 이제 입지를 선택해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도 우라늄 이용하는데 이게 토륨 원자로잖아요. 토륨 처음 그러면은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뭐 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토륨이 뭔 것 같아? 그랬더니 토르가 생각난다고 그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흑토자 아니야? 뭐 이러시는데 실제로 이제 스웨덴에서 스웨덴 분이 처음 발견하면서 북유럽의 이제 신화에서 토르. 거기서, 관련이 있긴 있네요. 그럼 아드님이 맞추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토륨은 이제 화학 시간 때 배우셨던 주기율표 떠올려 보시면 저 아래쪽에 있는 좀 무거운 물질입니다. 원소 기호는 TH로 이제 표시하고 있고요. 원자 번호는 이제 90번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무거운 원소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방사성 금속 원소로 이거를 잘 정렬하면 은백색입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공기 중에 내려오면 금방 이제 산화가 돼가지고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이 이제 주로 색깔로 보입니다. 토륨은 위험한 물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륨 자체는 방사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핵분열도 그냥 놔둔다고 그래가지고 일으킬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안정적인 물질이죠. 또 이 토륨의 장점은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렇군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우라늄도 사실은 이제 지하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라늄과 비교해 보면은 적어도 3-4배 정도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게 이제 토륨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훨씬 더 많다. 이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따지고 보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뒤에 숫자가 붙은데 이제 대부분 우라늄 238입니다. 이 238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핵분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우라늄 235입니다. 235. 근데 이 우라늄 235는 자연 상태에서는 0.7%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235와 비교해 보면 토륨의 양은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 토륨이 많이 매장돼 있을까요?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고요. 없어요. 토륨이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렇군요. 인도 이외에도 이제 호주, 브라질 이런 나라들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중국도 토륨이 꽤 많은 편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토류 생산을 그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토류 생산을 하던 과정에서 이제 부산물로 이제 토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륨을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좀 거쳐야 될까요?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일단은 이제 핵 분열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륨 자체로는 아까 분열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토륨에다가 중성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마술처럼 우라늄 233으로 변합니다. 토륨이 중성자를 만나면 우라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35라고 하셨는데 233이에요. 얘는 핵분열 일어나나요? 우라늄 233도 핵분열이 일어나요.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우라늄 235보다 더 잘 분열됩니다. 좋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우라늄 233은 이제 핵분열이 잘 되다 보니까 이미 자연 상태에서는 다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야만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이 우라늄 233을 원자로에 넣고 돌리면 그게 토륨 원자로 맞습니다. 되는 아주 거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토륨 원자로라는 것은 우라늄 233이 만들어져 가지고 핵분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륨이 중성자를 꿀꺽하면 우라늄 233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륨 원자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륨만 집어넣고 있으면 우라늄 233이 되고 또 우라늄 233이 열을 발생시키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물이 필요 없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일반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라늄을 적당히 농축해서 이것을 네. 긴 막대기 형태로 가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체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에 비해서 토륨 원자로는 이제 토륨을 용융염이라고 하는 뜨거운 화학 물질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액체 연료예요. 액체 연료군요. 네. 그래서 이제 냉각을 위해서 따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토륨이 포함된 용융염이 그냥 연료이기도 하고 냉각제 역할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필요 없습니다. 액체 연료다 보니까 가능한 거군요. 근데 맞습니다. 이름이 용융염이 예. 이중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정말 발음 어렵거든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럼 염이니까 소금을 뭐 어떻게 가공을 하는 예, 건가요? 한자로 보면 이제 소금 염자가 들어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토륨 원자로에서 네. 염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금 원자로인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말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염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뜨거운 상태의 액체 화합물. 이렇게 그러니까 소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뭐 아주 조금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소금하고 이꼬르 이 용융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토륨 원자로는 액체 상태에서 핵분열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로는 물을 냉각수로 활용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런데 이제 물이 끓으면 이 냉각수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끓지 않도록 이제 강한 압력을 걸어서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로 전체 시스템이 압력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관 등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큰 압력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폭발하거나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토륨 원자로는 그냥 우리 일반 대기압 상태에서 온도만 한 600도에서 800도 상태로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새도 조금씩 찔끔찔끔 새는 거지 이게 터져 나올 일이 폭발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안전성 문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의 이제 약점인데 토륨 원자로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원자로는 이제 무슨 문제로 이제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멜트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자로가 막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라든지 뭐 체르노빌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큰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토륨 원자로는 일단은 온도가 막 올라가면 이 밑에 쪽에 이 마개가 있는데 플러그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한 뭐 800도, 뭐 900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녹습니다. 그러면 녹으면 이 액체 상태잖아요. 액체 상태의 어떤 이 액체들이 중력의 힘으로 아래에 만들어 놓은 빈 탱크로 이제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겠네요. 예. 그런데 이 빈 탱크는 원래 좀 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가면 용융염이 빠르게 식습니다. 그러면 식으면 고체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핵물질이 다른 데로 퍼져 나간다든지 뭐 계속 뜨거운 상태가 유지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딱딱해져서 굳어버립니다. 매우 안전하네요.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강력한 장점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사용 후 핵연료, 이 핵폐기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 토륨 원자로는 이런 문제에서도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토륨이 우라늄 233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라늄 233을 핵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속에는 이제 뭐 플루토늄과 같은 이제 악성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라늄 235가 한 3%에서 4% 정도 들어 있고 나머지 그러면 90 몇 %는 이제 타지 않는 우라늄 238 이런 친구들이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우라늄 238이나 이런 친구들이 중성자나 이런 것들 맞으면 이제 플루토늄으로 변해 가지고 뭐 수억 년 동안 이제 뭐 핵물질을 내보낸다 막 그러는데 걱정인 거죠. 그 부분이. 토륨은 그냥 우라늄 233만 태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이런저런 이제 부산물들이 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반감기라고 하는 안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되게 짧다고 그래봐야 이제 수백 년 수준인데 우리가 이제 뭐 수백만 년씩 관리해야 되는 일반적인 사용 후 핵연료보다는 훨씬 짧은 거죠. 짧고 뭐 인간의 능력으로 저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전성 확보되고 폐기물도 적고 뭐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이 핵분열을 시키면 이제 핵분열이라는 원리가 이제 처음에 뭔가가 깨지면 중간에 그 안에 있는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우라늄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또 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연쇄작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여러 물질들도 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쭉 연료봉을 태우다 보면 점점 연쇄작용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탄 다 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원자력 발전소는 이 연료봉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중성자 흡수 물질들이 농축이 되다 보니까 네.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어서 연탄을 갈아주는 것처럼 연료봉을 바꿔주는데 네. 이 토륨 원자로는 액체 상태에서 이 핵분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중성자 흡수 물질들이 발생을 해도 이거를 쭉 순환시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경제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1년 365일 가동시킬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토륨을 계속 보충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돌아가게 하려면. 핵분열이 시작되면 이제 토륨만 계속 넣어주면 가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뭐 국 끓이는데 여기에 조금씩 뭐 물이랑 뭐 더 부어주면 계속 끓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좋은 원자로가 왜 아직 실용화가 안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까 발음하기 어려운 이 용융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 상태가 이제 액체로 유지되려고 그러면 한 네. 600도 이상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고온 용융염 그 중에서도 이제 중성자를 흡수하지 않는 물질을 골라서 만들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부식성이 매우 강합니다. 금속 물질을 이제 만나면 금속 물질이 막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재질로는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미국에서 이 토륨 원자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스텔로이 N 합금이라는 이제 니켈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이제 재료를 개발을 해서 일단은 이제 부식성에는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좀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깨지는 거예요. 취성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은 너무 어렵다. 이거는 미래 기술로 남겨놓고 이제 실용화 포기를 선언을 한 거죠. 네. 근데 중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번에 이게 극복을 해서 고비사막에 가동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배관 문제를 부식성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니켈, 몰리브덴, 뭐 크롬 이런 물질들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이제 합금 재료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식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만 시간 동안 이제 고온에 용융염에 노출되어도 최소한 부식되지는 않는 이러한 재료를 이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뭐 토륨 원자로도 네. 뭐 전기 만들 수 있겠네요, 이제. 부럽네요. 아직 이제 시작은 했는데 갈 길은 좀 이제 멀어 보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토륨 원자로가 이제 가장 약점은 이제 용융염이잖아요. 액체 상태인데 용융염. 이거를 600도, 700도 이렇게 고온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게 걸쭉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액체 내의 온도가 다 똑같이 6, 700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에서는 이 열이 좀 덜 미치는 곳은 좀 이제 식어가지고 이게 고체가 돼버려요. 딱딱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 고체로 변한 염 같은 경우는 이 배관을 순환 과정에서 직접 때리거나 아니면 다른 또 이유로 이제 순환 계통을 어딘가가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혈전 생긴 것처럼.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어딘가 막힐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기체가 이제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기체가 발생하면 배관의 압력이 이제 또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온도의 불균형도 이제 심화시키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체를 또 빨리 이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면 또 밀폐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밀폐 효과를 압력솥을 그대로 잘 압력을 유지하면서 김은 또 적절히 조금씩 빼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운영하기가 아주 까다롭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감마선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봉을 쓰기 때문에 그냥 안에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용히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움직이는 물질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용융염을 쓰는 이 토륨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 액체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밸브들 여기저기 건드려야 되고 이것도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감마선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감마선에 노출이 되면 이 내구성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굳어집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굳어지면 이제 더 이상 설비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금만 일부만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다 바꿔야 되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규모를 작게 만들어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걸 통째로 버리고 새로 끼워 넣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게 또 효율성을 생각하면 규모가 좀 커져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 규모가 네. 커지다가 어디가 굳어버리면 그러면 또 어떡하지? 문제고. 예, 이런 문제들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네. 다 좋기만 한 건 없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중국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일단은 토륨을 우라늄 233으로 지속적으로 변환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긴 한데 중국은 이제 현재까지는 이 문제를 일정 부분 이제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도 뭐 이제 1년씩 2년씩 이렇게 돌려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네. 등등의 이제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좀 아직까지 균등하게 열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걸 녹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중국은 지금 목표가 큽니다. 현재 가동 중인 이 토륨 원자로는 2메가와트급으로 이제 실험로예요. 실험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아주 작은 원자로인데 네. 지금 이 결과를 토대로 2029년 앞으로 이제 4년 남았죠. 2029년까지 이보다 훨씬 큰 60메가와트급 실증로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와 중국이 또 이런 쪽으로도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되게 있었네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3세대 원자로 말고 네. 이 4세대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4세대 원자로는 뭐 이런저런 유형으로 보면 한 6개 정도 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 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 6개를 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네. 2011년부터 이 토륨 원자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러니까 벌써 14년 정도 이제 진행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꾸준함이 이제 성과를 낸 원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토륨 원자로 개발 안 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토륨 원자로 관련 연구는 이제 그동안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4세대 원전에 비해서 이 토륨 원자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용융염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네. 판단해서 일단 좀 옆으로 제껴놨는데 네. 중국이 이제 단점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이제 아쉬움이 좀 들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이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233이라는 것 자체가 핵 분열 물질들만 딱 녹여서 이제 네.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제철이 아니냐라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 봤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또 미국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핵협정 관련한 것도 어떻게 또 개정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고민도 좀 많아지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토륨 원자로 쓰면은 좀 그래도 좀 걱정이 좀 덜까요? 전 세계적으로. 뭐 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에너지 있어요. 문제. 이게 사실 이제 원자력 관련 기술들은 보통 이제 20년 후 실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이제 20-30년 있으면 실용화 될 거야라고 했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20-30년 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 알겠습니다. 토륨과 관련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